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백 반장, 유채커,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조멘토와 박마커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수요일부터 차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채커는 책상 넓게 편안하게 좀 쓰면 되겠고요. 우리 남은 이제 3명의 운영진이 이제 평소보다 더 일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박마커하고 조멘토 돌아오면은 일을 2배로 시킬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을 많이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박마커가 먼저 오는 거죠, 수요일부터?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컷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심 발언을 최근에 이제 쏟아냈잖아요. 이제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보통 바통을 이어받은 분위기인데 오늘부터 폭로전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오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폭로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와서 대장동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또 지난해 검찰 조사 때는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시작했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김만배 씨도 이번 주에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김만배 씨가 그동안 천화동인 1호는 이제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얘기를 반박을 하면서 검찰의 조작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또 그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매일 하던 그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을 전격 중단했잖아요. 정치권도 상당히 시끌시끌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고 비서관과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 후폭풍이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이어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MBC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조처를 엄호했고요. 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 탓을 하면서 좀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일단 전격 중단을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은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MBC 출입 기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혹은 징계 같은 부분을 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제 후속 조치로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관련 내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일명 대장동 팀이자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불리죠.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전에 바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남욱 변호사의 설명을 반박하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치권 공방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나오고 들어가고 부녀 참관, 겨울 월드컵 시작, 100만 명 돌파, 대부분 부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키맨인 남욱 변호사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382일 만입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바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 변호사 예고한 것처럼 법정에서 폭로전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겁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10월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천화동인 1호가 뭐 본인 게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네. 하지만 이 인터뷰에선 그 지분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는 말만 했는데요. 1년 만에 말이 바뀐 겁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작년 조사 때와 말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JTBC는 남 변호사와 여러 번 접촉했는데요. 그때도 말은 계속 바뀌어갔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남 변호사는 지난 인터뷰에선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며 제3자가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민간 개발을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씨를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했습니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 씨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저희는 뭐 그 민간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간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저희의 정당성을 일단 뭐 좀 민간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남 변호사는 그 일환으로 2012년 4월 당시 이 시장 설득을 위해 김만배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그 돈을 김 씨를 통해서 민주당 당내 핵심인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실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올해 초 이런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자마자 입을 연 남 변호사, 오늘 같은 법정에선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다고 전해집니다. 김 씨 역시 오는 24일 0시 석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의 입까지 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해온 김 씨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네, 이렇게 잇따라 풀려나는 일명 대장동팀.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되고 있습니다. 복심인 정진상 실장, 장장 8시간 10분의 영장심사 끝에 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PPT를 사용해 3시간 동안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런 뒤 정 실장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정 실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측근이 전했던 것처럼 정 실장이 실제 단식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요.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첫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정 실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른 재판부를 통해 기리는 구속 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어쨌든 뭐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서 있는 자리가 바뀐 일명 대장동 팀과 이재명 대표 측근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다. 도자기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이런 글은 올렸지만요. 이 글의 마무리는 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 구속 뒤 처음으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국난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참지 않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한층 더 날이선 표현 등장했고요. 연내 가능성 나오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여기에 응할지 당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등 본격적인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까지도 저는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민주당 스스로 몇몇 사람들에게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오히려 이제 이것이야말로 국민적인 당원의 뜻까지 물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당 내에서는 비명계에서 시작된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최소한 해명을 하든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 나왔고요. 거기에 이재명 방탄용으로 논란이 컸던 당원 80조, 이 문제까지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그렇죠. 만약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80조 사망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물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원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주장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분열 더욱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도 촉구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혐의는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당 쪽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것도 수사해봐, 저것도 수사해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부녀 참관입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렸죠.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지난 주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알렸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조선노동당의 절대 불변의 대적 의지 엄숙히 선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ICBM인 이 화성 17형, 그리고 김 위원장보다도 더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를 꼭 빼닮은 딸이 함께 참관에 나선 겁니다. 나이대로 봤을 때 세 자녀 중 둘째 딸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축하 공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딸인 건 분명합니다.
공화국 핵무력 강화에서 중대한 리정 표류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초원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북방 과학자 전투원들을 열렬히 고무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절대 숭배와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네, 김 위원장의 백허그 그리고 팔짱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화성 17형 발사와 함께 처음으로 자녀를 공개한 걸까요? 그 김정은의 8세 생일 되는 날, 이제 92년 1월 8일이죠. 예. 그날 최초로 김정은 찬양가인 이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김정일과 리설주, 김정은 앞에서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일이 앞으로 김정은이 내 후계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그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연회에 참석하는 측근들에게는 김정은의 8세 나이 때부터 얘가 내 후계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의 딸이 만 9세라면은 거의 그때랑 비슷한 거죠. 네, 한마디로 이 후계자로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요. 시험장에 딸을 데리고 간 것부터가 이 화성 17형 발사에 자신이 있었다는 방증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우리나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북한이 발사한 ICBM은 화성 17형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7형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전 배치됐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추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완벽한 성공은 아니라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실전 배치까지는 대기권 재진입, 또 다탄두 탑재 기술 성공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실전 배치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듭니다. 또 핵탄두를 여러 개 탑재한다는 건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어 차원의 요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위험천만하고 불법적이며 무모한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 EU 27개 회원국이 성명을 냈고요. 이어서 G7 외무장관 성명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중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최선희 외무상은 이런 유엔의 사무총장을 향해 미국의 허수아비라며 담화를 또 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테르스 총장을 겨냥했지만요. 유엔 안보리,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표 행사해달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7차 핵실험 이야기,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서 한미 당국이 찍었던 중국 당대회, 미국 중간선거 모두 그냥 지나갔죠. ICBM에서 기술적 진일보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이제는 정말 핵실험 임박했다는 관측 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핵무력 선언 5주년이 새로운 핵실험 시점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이 역시 국제정세 등 다양한 변수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오랜만에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제 오늘 밤에 열리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속보는 내일 정치부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뉴스픽 1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는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유체커도 얘기했습니다만 24일 이제 김만배 씨 대주주인 김만배 씨 역시 이제 출소를 하는데 김만배 씨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사실상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민주당이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남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에 달려들더니 이렇게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를 짰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면서요.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네, 조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네, 아주 네. 거센 네, 비판입니다. 민주당이 프레임인 모양이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이재명 대표 수사만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는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던데요. 아무튼 민주당이 이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또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정치권 공방은 뭐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보입니다. 세 번째 픽은 누가 준비했어요? 세 명이니까 하나씩 하면 되겠네. 네, 세 번째 픽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픽 주시면요. 네, 겨울 월드컵 시작입니다. 월드컵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 월드컵이자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월드컵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현지 시각 20일 오후 개막식으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우리 가수로는 처음으로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를 열창했는데요. 29일간의 열전,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로 시작됐습니다. 에콰도르 전후반 내내 우위를 점한 끝에 2대0으로 카타르를 이겼는데요. 개막전에서 개최국이 진 건 월드컵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치릅니다. 아마 밤잠 못 주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16강 진출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 벤투호를 응원하기 위해서 현지에 직접 간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도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선수들 뒤에서 12번째 선수로서 에듀케이션 시티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바로 이 24일 거리 응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거리 응원을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거리 응원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붉은 악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만 응원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서울시에 사용 신청을 냈는데요. 서울시는 내일 광화문 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첫 경기가 24일이죠. 그렇죠? 우루과이전이고. 그리고 아까 뭐 잠을 못 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밤 10시 뭐 12시 아마 자정 아마 그렇게 돼서요. 잠을 못 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일찍 네. 자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네. 역시 야근을 밥 네. 먹듯이 시키시더니. 네. 네. 더듬어요. 네. 자, 네 번째 픽은 유 실장이 그냥 합시다. 네. 더듬는 유 실장이 합시다. 아, 제가 할래요? 네, 해볼까요? 오늘 백반장이 네. 백반장이 해요. 네, 100만 명 돌파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택분 고지서 받아보는 사람 1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9천 명이 늘었는데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이 늘어난 건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습니다. 그 여파로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집값이 크게 떨어졌죠. 여기에 따라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카페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을 거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마지막 픽은 유채커가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픽은 대부분 부인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이 구속 기소된 박 씨 친형은 수의를 입은 채 이 불구속 기소된 부인과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박 씨 부부가 10년간 62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죠. 이들 부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예전에 뉴스픽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개인 변호사 선임을 이 박수홍 씨 돈으로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예정이에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석방디 풍로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6개월 이상 이어왔던 도어 스태핑, 즉 출근길 약식 회견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지난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고성이 오간 언쟁이 있었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MBC의 책임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역시 이제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이슈도 정리해봤습니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여기서 할까? 여기서? 좋아요. 여기 못 끓일 수 있는 시설이 되려나 모르겠다. 네, 방금 보신 장면 약 8개월 전입니다. 기자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통 의지 강해 보이죠. 기자들과의 사이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취임 직후부터는 도어 스태핑, 즉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으로 이런 분위기 쭉 이어왔습니다. 매일 기자들과, 즉 국민들과 이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도어 스태핑 공식 중단이 됐습니다. 취임 195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지난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설전이 계기가 됐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럼요.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있겠는데.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네, 윤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청사로 걸어오는 바로 이 장면,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서 기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장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이 대통령과 이 기자들 사이에요. 4m 높이의 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나무 합판으로 된 가림막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있는데 이 출입구로 드나드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청사에 도착해서 곧장 집무실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은 종종 가볍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따금 설화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한 이유라면서 애정을 보인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벽으로 가로막은 셈입니다.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네, 대통령실과 MBC 마치 전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 MBC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이 비속어 발언이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을 소환하면서 MBC가 악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로를 열어가지고 미국 의회를 향해서 뭐 XX했다. 미국이라고는 말을 넣었어요.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배역 같은 대역을 쓴 것 같은 경우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에서 불편함을 표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이죠? 편의 제공을 안 한 겁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고성으로 이렇게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의 자세, 태도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시 해당 기자가 팔짱을 끼고요.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건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기자는 깡패가 아니어야 하지 않냐라고 썼습니다. 흔히 1호 기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예의 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1호 기자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근데 대통령 등 뒤에 대고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런 지적 자체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청와대 기자들이 넥타이 다 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넥타이 안 메고 나오잖아요. 예. 요즘 세상이 다 그래진 거야. 예. 지금 뭐 어떤 반바지 입고 회사 출근하는 세상인데 그런 걸 좀 그게 뭐가 문제라고. 슬리퍼 신으면 된다. 그게 말도 안 하는 그 좁쌀 같은 짓거리만 하니까 국민들이 화내죠.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도어 스태핑 중단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부터 비판거리로 삼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옹졸한 언론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가짜 뉴스라고 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MBC를 왕따시키려고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Don't be rude.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No,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y categorically? You are fake news. Sir. 마음에 안 들면 비행기도 안 태우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또 친한 사람은 따로 불러서 보고 이런 식으로 뭐 옛날 뭐 군사정권 시대 때나 있었던 언론 길들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보다도 더 옹졸한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요, 이 MBC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를 배제하는 건 이 헌법 소호 책임의 일환이었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현주 전 의원은 보수 세력 내부의 MBC에 대한 불만, 이해를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공적 권력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MBC의 보도가 헌법 위배라고 한다면 전용기 탑승 배제 정도는 너무 가벼운 벌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보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 활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입니다.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네, 유 전 의원은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소통이 사라질까 봐 우려된다라고 했지만요.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야의 오래된 정치인들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용산으로 옮기면서 완전 무결하게 대비를 하고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그리 옮겨가지고 그냥 기분 들떠서 도어 스태핑 신선하게 한다.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내각제의 총리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이널 디시전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지요.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야권인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윤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 집회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MB 정권보다 사악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무능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선명한 야당으로 강력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야 한다. 맞습니까? 윤석 열차는 제가 보기에 고장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칼을 휘둘릴 수 있는 윤석 열차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이런 흐름들 대선 불복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방금 보신 안민석, 유정주 의원이 집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간 사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런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이재명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비이성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도 했는데 국민의힘 당 차원의 비판도 거칠었거든요. 주술행위 국가 전복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행동대장 7명이 참석함으로써 이제 주말 퇴진 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행사가 되었습니다. 집회에 나온 의원들은 쓰레기통에 담기도 어려운 더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 표현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주술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국가 전복 기도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대선 불복의 차원을 넘었다고 봐요.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촛불 집회. 그중에 상당한 구호들이 반국가적 표어들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상이 저 정도로 떨어졌을까라는 전 정말 아쉬움이 들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지난 집회에 대한 입장 특별히 내진 않았는데요. 당내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것 문제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 퇴진하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1년 내내 지난 5년 동안도 1년 내내 있었던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새롭게 바라볼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당 차원에서 지금 이 집회 결합하자 말자 그렇게 논의한 적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다만 당내에서도 집회 참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집회에 참석한 걸 비판하면서 이 정치의 역할, 광장의 분노를 의사당으로 가져와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것인데 의사당의 분노를 광장으로 가져가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당의 갈등을 광장으로 분출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설익은 탄핵이나 퇴진 주장 이거 자꾸 하다 보면은 민주당의 다른 주장까지도 좀 정당성을 잃게 할 것이다. 네, 저희 다정회 시작 직전에요. 대통령실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과 MBC 기자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195일 만에 전격 중단.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정권 퇴진 집회 참석은 국가 전복 기도. 네. 자,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남욱 변호사가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이제 폭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뭐 계속해서 뭐 발언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14년 재선 때 최소 4억 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발언도 조금 전에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나올 때마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정리를 해서 내일 유채커가 다시 한번 또 반박과 함께 소개를 해주기 바라고요. 유 실장이 이제 마지막에 속보를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인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오늘 오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대통령실과 MBC 기자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해 책임을 진 걸로 보이는데요.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출신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총괄하는 국민소통관장으로 임명됐고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이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을 놓고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컸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 그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설전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장 의원은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의혹과 함께 이 김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이라는 주장도 장 의원이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당시 조명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냈는데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 또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조명을 활용했다고 주장한 근거로 영상과 외신 등의 분석이라면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기도 했는데요. 해당 링크는 외신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있었던 권력형 성범죄 등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은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왔지만 페미니즘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서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말과 달리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반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또 그런 발언도 했는데 장 의원이 오늘은 김건희 여사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공세도 폈죠?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아니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라는 유튜버 천공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천공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 안 된다고 한 말이 방송이 됐는데요. 실제로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문답이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언론과 야당의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발언이 오늘 아침 지도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라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을 한 건데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는 거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전격 중단이 됐고 그 배경과 파장을 아까 유 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모든 책임은 MBC에 있다면서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군사정권이었다면 도어 스태핑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난동을 부리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김기현 의원 역시 일부 함량미다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론도 분명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의 상식을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MBC는 뭐 거의 정면 충돌 분위기고 국민의힘이 MBC뿐 아니고요. YTN하고 TBS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YTN의 대주주인 한전 KDN은 내일 모레 23일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앞서 국회 가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YTN의 특정 프로그램을 거명하면서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재명 캠프 같다는 표현도 했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편했던 YTN 보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뇨.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비뚤어진 언론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네, TBS의 경우에는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5일 TBS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넘어온 상태인데요. TBS 이사회는 오 시장에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오 시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편향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역량과 노력으로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 더 이상 이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TBS가 더 이상 그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 실장 얘기대로 오 시장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네요. 네. 자, 발언만 놓고 보면요. 자, 그리고 앞서 뉴스픽에서 그 유체커가 이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3일 신문기일이 잡혔다고 하고요. 적부심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24일까지는 뭐 빠르게 저희가 결론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제가 중간에 이제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 재판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지금 또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잘 정리해서 내일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과 그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과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는요. 이제 민주당이 오늘 MBC, YTN, TBS 등 노조와 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니까요. 또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전격 중단,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정권 퇴진 집회 참석은 국가 전복 기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네, 국회 상황실 생각하다가 주민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주민 좋아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유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어떤 그 정말 가슴에 정말 죄는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당시 소방 대응 관련 2단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주사에 응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사안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주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특수본은 두 사람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캐물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뒤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서울경찰청장에게도 31분 뒤에 보고하는 등 1차 책임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앞서 이 전 서장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2번이나 거절당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조무부서에서 서울청 조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재차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청장님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는 앞서 용산경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서울경찰청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서울특수본 또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인했지만 이 지시가 서울경찰청에 정식 보고로 이어진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 직원들 중 기동대 요청과 관련한 지시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와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수사 결과 만약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된다면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죠.
이후 용산서 주변 설렁탕집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과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어떤 위급 상황을 파악한 게 23시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23시 10분경에 정확한 상황 파악에서 파출소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확한 어떤 위급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어떤 응급 조치를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장께서 그 설렁탕 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현장에 가서 교통 통제만 했어도 이 골목길 안팎의 인파가 이 압력을 덜어줄 수 있었다. 그랬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헬로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인근 112 신고 증가에 대비해 야간 근무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근무한 용산서 직원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출근한 용산서 직원은 83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22일에 78명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정작 참사 전날까지 평일에는 참사 당일에 서너 배에 달하는 293명에서 312명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청과 용산서 모두 많은 인파를 예측하고도 턱없이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인데요. 전문가들이 군중 통제의 부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며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만큼 사전 대응 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군중이 들어차서 제대로 호흡 자체를 못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군중 관리, 군중 통제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당히 불행하게도 네. 정사진 물리적 구조가 짧은 시간 안에 154명의 사망자를 야기시켰던 또 원인이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닌가. 오늘 경찰에 출석한 또 다른 하나의 인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죠.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뒤늦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참사 현장에서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죠. 서울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입니다. 서울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입니다. 그런 만큼 최성범 서장의 피의자 입건 소식에 소방 내부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록부터 나오셔가지고 누구나 그 자리에 사실 가더라도 그 정도의 대응을 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대응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하지만 특수본은 용산 소방서가 작성한 헬로윈데이 소방 안전대책 자료를 토대로 현장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계획인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순찰조 3명과 함께 해밀턴 호텔 앞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 서장은 현장에서 180m 정도 떨어진 이태원 119 안전센터에 머물렀고 참사 발생 50분 뒤 오후 11시 5분쯤에는 첫 무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 서장이 119 안전센터를 현장 지휘소처럼 썼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특수본은 상황실을 지키지 않았던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처럼 지정 근무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 분들께 무슨 유료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행안부가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받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장관은 그 사실을 몰랐던 셈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즉각 비판하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명단 보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숨기려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 간에 서로 아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 유족들의 목소리를 하나로는 모은 것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까? 단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리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분노한 국민의 명령을 더 늦기 전에 수용하길 바랍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유족 동의하에 이름 공개가 폐륜이면 세월호 참사 때 또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폐륜 정권입니까? 더 이상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족 명단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진짜 유가족 이름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내일 참사 희생자 34명의 유가족들이 심경과 요구사항 등을 밝히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이후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진행된 민변과 유가족들의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유가족 간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불거진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과 요구사항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의 마감일인데요. 야 3당이 의견서를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상 데드라인을 다시금 못 박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월요일, 화요일 중으로는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 명단을 낼지 말지 그리고 조사 계획서에 본인들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시한이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런 지혜로운 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통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쓸 거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 그럼 특위 명단도 결국 안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야당의 일방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 IMF 환란 이후에 있었지만은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했던 것이고 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정조사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방금 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국정조사 관련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리로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국정조사를 두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부터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각 상임위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대한 반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곧 여야의 삭감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이나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태도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 소위는 내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모레 23일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음 날인 12월 1일부터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만일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경우 올해 예산이 내년에 적용되는 이른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합의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삼중고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의 예산안 삿바 싸움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극적으로 마무리될지 다정회에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1차 조사 마무리, 국정조사 예산안 여야 강대강 대치.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보가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 뒤에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은 A씨가 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이 A씨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상민 씨는 책임지고 거기서 물러나야 진실규명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너무나 젊은 애들이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죽었다면서 시간도 많이 흘렀으면 속 시원한 사과라도 하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라도 뭘 보여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저러고 있으면 우리는 유족으로서 진짜 제2의 제3의 아픔을 느낀다고도 했는데요. A씨는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남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대통령실에 또 얘기를 또 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조금 전 회동이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양당의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방금 전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이 좀 좁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여당이요. 수용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향후 대치 전국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론으로 정해졌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과는 미세하게 좀 달라진 건데요. 사실상 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방법이 좀 없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을 한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정조사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그 유가족들의 입장도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을 좀 고려했다는 건데, 근데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유채가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요? 됐어요? 할 네. 얘기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예산 정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백반장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여야가 이 밖에도 이제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금투세를 비롯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는데 역시 이제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투세 심사가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이 소위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의 정회 요청으로 회의는 멈춘 상태인데요. 금투세 심사가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 금투세 법안은 당초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올해 7월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절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 원으로 올리는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재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 끝났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속보도 전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민주당 입장도 좀 추가로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의 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요. 좀 진전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냥 시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일인 24일까지 특위 구성 절차를 밟아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김 의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일에 이제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일 오후 6시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서 특위 명단 확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도 저희가 관련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들어온 속보는 일단 허위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기 미수 등의 혐의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부동산 실명법 혐의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거고요.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워낙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는데 내일 또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태년 의원의 입장이 지금 막 나와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자, 남욱 변호사가 오늘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그런 발언을 오늘 재판에서 했습니다.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당시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태년 의원 측에 이제 현금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보좌관에게 2억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김만배 씨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태현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김만배 남욱 일면식도 없는데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검사의 신문 방식이 명예훼손을 넘어서 반인권적 작태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 국회 상황, 주민이죠.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윗선 조사, 여야 국정조사 합의 급물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봤는데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통 사고가 난 그런 당협 협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원 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한 거죠. 모두 66곳이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신청한 접수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오늘 오전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서 지원했던 221명에 이어서 이번 달에 추가 공모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선발 절차의 일정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 조강특위는 추가 공모에 응한 이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강특위 심사를 거쳐서 새로 당협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에는 차기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공천에 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텐데요. 내년 열릴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조직위원장 선임의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배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러웠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부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현역 비례대표들의 지역구 행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가짜 뉴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에요. 제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어서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무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정정 없이 그대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위험한 것입니다. 네, 일부 비례대표 의원의 당협위원장 선정 여부가 이 친윤과 비윤의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당 지도부로선 비례대표의 지역구 행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은 일단 비례대표 배제는 가짜 뉴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네, 현역 비례대표 중에서는 이번 당협위원장 심사에 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회 의원이 서울 강동갑, 허은하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최승재 의원이 서울 마포갑 등에 지원했는데요. 특히 허은하 의원이 지원한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단장을 맡았던 김경진 전 의원이 지원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이 지원한 대전 동구을에는 한현택 전 대전 동구청장도 지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역시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설이 불거졌네요. 그렇습니다. 친윤석열계 후보로 분류가 되는 김기현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가능성이 지금 당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김 의원이 주관하는 공부 모임에 나 전 의원이 연사로 참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당심 모으기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부총리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나 전 의원도 전대 출마 가능성 열어둔 상태였죠. 이 두 사람이 뭉친다면 영향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사선 중진인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 간 갈등 중재는 물론이고 이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윤 대통령 당선을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히는데요. 이 나 전 의원도 원외 인사이지만 사선 중신이죠. 대선 본선에서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친윤계 중진급 인사들이 뭉친다면 당심이 친윤으로 쏠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명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친윤계가 뭉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그중에 하나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견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은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상당히 많이 때리더라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방어에 나선 건데요.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을 향해서 당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다는 글을 썼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 전 의원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의 흑과 국회 전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승전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유 전 의원이 과거 원내대표를 지냈던 시절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를 소환을 한 겁니다. 과거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일 때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으로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반면교사적인 체감으로 아시는 분이 그 오류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야권 측이 없는 일도 있다고 우기고 조작해대는 마당에 그 야권에 편승해서 돌팔매를 던져댄다면 당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